종합 스포츠 분석 토킹 채널입니다. 10년 이상의 실전 경험과 노하우를 담아 데이터 기반 핵심 분석부터 최강 배팅 전략까지 아낌없이 공유해드립니다. 수년간 운영된 전문 분석방 링크는 고정 댓글에서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맨체스터 유 vs 토트넘. 이 경기는 최근 흐름이 올라온 쪽과 라인을 높게 쓰며 공격 의지는 강하지만 간격 관리에서 흔들릴 수 있는 쪽의 맞대결이다. 맨유는 최근 5경기 3승 2무라는 결과가 말해주듯 승점 수확과 경기 내용에서 모두 안정감을 찾은 상황이다. 무엇보다 마이클 캐릭이 요구하는 전술, 전략에 선수들이 잘 따라붙으면서 전방 압박의 강도와 빌드업 방향이 경기마다 일관성 있게 나타나고 있다. 경기가 진행될수록 페널티 박스 근처에 공격 자원들을 밀집시키는 성향이 강해 후반으로 갈수록 상대 수비 라인을 더 안쪽으로 밀어넣는 구조다. 도르구가 측면 깊숙한 지역까지 파고든 뒤 컷백을 반복적으로 선택하면 토트넘 수비는 박스 안에서 공과 사람을 동시에 따라가느라 포지션을 잃기 쉽다. 이때 세컨드 라인에서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하프 스페이스로 정확히 침투해 들어가면 컷백과 세컨볼이 떨어지는 지점이 그대로 슈팅 공간으로 바뀐다. 은베무가 라인 사이에서 공을 받아 방향을 바꿔주고 도르구가 깊숙이 들어가 컷백각을 열어주는 순간 토트넘 수비는 박스 안정률을 유지하기 어렵다. 토트넘은 콜로, 무아니와 마티스 텔, 사비시몬스를 축으로 한 전방 전개 능력은 위협적이지만 라인을 높인 상태에서 공을 잃었을 때의 전환 수비가 관건이다. 메뉴가 중원에서 공을 탈취하는 순간 곧바로 측면으로 방향을 바꿔 도르구 쪽에 볼이 투입되면 풀백과 센터백 사이 간격이 한 번에 벌어질 수 있다. 그 과정에서 토트넘의 더블 볼란치가 박스 앞을 제대로 막지 못하면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하프 스페이스로 파고드는 타이밍을 잡기 쉬워진다. 결과적으로 측면 깊숙이 파고드는 돌파 컵백 세컨드 라인 침투라는 3단 구조가 반복될수록 골문 앞에서 마무리만 남겨둔 결정적인 장면이 연달아 나올 수 있다. 토트넘도 역습 한 방으로 흔들 수는 있지만 전개와 마무리 모두에서 흐름이 올라온 쪽은 맨유 쪽이라 승부처 설계에서 차이가 난다. 맨유 입장에서는 굳이 과하게 라인을 올릴 필요 없이 압박과 탈취 이후 도르구의 돌파와 브루노의 침투 동선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위협을 누적시킬 수 있다. 후반으로 갈수록 토트넘 수비 라인의 피로도가 쌓이고 컵백과 세컨볼 대응이 느려질수록 맨유의 박스 안주변 슈팅 볼륨은 점점 더 늘어날 것이다. 결국 박스 근처 숫자를 더 많이 쌓고 하프 스페이스 침투 타이밍을 더 정확히 맞추는 쪽이 유리한 경기이며 그 조건은 맨유가 더 잘 갖추고 있는 편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맨유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라요 바이카노 vs 레알 오비에도. 이 경기는 후반으로 갈수록 공격 템포를 끌어올리는 라요의 패턴과 시즌 내내 실점에 시달리고 있는 오비에도 수비가 맞부딪히는 구도다. 오비에도는 이미 많은 실점을 허용하며 하위권에 처져 있고 수비 조직 자체가 불안정한 팀이다. 그래서 라인을 내리더라도 간격이 벌어지고 한번 밀리기 시작하면 파이널 서드가 한 번에 열리는 장면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라요는 초반에는 압박과 소유를 섞어가며 상대 상태를 체크하고 후반으로 갈수록 측면 공격과 전진 패스를 빠르게 가져가는 성향이 강하다. 특히 알바로 가르시아가 측면에서 속도를 붙여 들어가는 장면이 늘어나면 오비에도 수비 라인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다. 측면에서 알바로 가르시아의 돌파와 컷백 타이밍이 점점 더 날카로워지면서 지친 오비에도의 수비 라인을 계속해서 뒤로 쫓겨나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 이 타이밍에 세컨드 라인에서 28라존이 하프 스페이스로 침투해 들어간다면 컷백을 받거나 세컨볼을 주어 슈팅으로 이어갈 수 있는 위치를 선점하게 된다. 결국 페널티 박스 안에서 결정적인 마무리 장면이 여러 차례 연출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호르에 대 프루토스가 반대 측면에서 안쪽으로 좁혀 들어오면 수비는 양쪽 복과 중앙을 동시에 신경 써야 해 커버 범위가 과부하에 걸린다. 오비에도는 알렉스와 콜롬바토가 중원에서 어느 정도 버텨준다 해도 측면과 이선 커버가 늦어지는 순간 파이널 서드 진입을 허용하는 패턴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차이라가 역습 상황에서 빠르게 전진하더라도 수비 조직의 불안이 그대로 남아있어 실점을 상쇄할 정도의 안정감을 보여주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림은 라요가 후반으로 갈수록 압박과 공격 강도를 올리며 오비에도의 불안한 수비 블록을 흔들어 놓는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 정리하면 후반 템포 상승과 측면 돌파, 하프 스페이스 침투가 겹치는 라요 쪽이 승부의 주도권을 가져갈 여지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라요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프라이부르크 vs 브레멘. 프라이부르크는 4-2-3-1에서 에게슈타인이 공을 잡는 위치가 곧 승부 지점이 되는 경기다. 브레멘은 중앙 수비수들의 포지셔닝이 일정하지 않아서 수비 라인 간격이 순간적으로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프라이부르크의 플레이메이커 에게슈타인이 이 틈을 잇고 패스를 찔러준다면 결국 페널티 박스 안에서 골키퍼 1대1 찬스가 만들어질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박스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로 침투하는 이선 러닝을 에게슈타인이 한 번에 잡아주고 페널티 스팟 근처에서 슈팅까지 이어지는 그림이다. 또한 브레멘의 3-5-2는 윙백이 높아질수록 뒷공간 커버가 늦어지고 센터백이 옆으로 끌려 나오는 순간 중앙이 비기 쉽다. 그 순간 그리포가 박스 왼쪽 모서리에서 크로스나 낮은 패스를 깔아주면 반대편 침투가 바로 슈팅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레멘이 은진마의 스피드로 뒷공간을 한두 번 찌를 수는 있다. 하지만 수비 라인 소통이 불안하면 한 번의 실수가 실점으로 직결되는 쪽은 브레멘이다.
결국 프라이부르크가 라인 사이 패스로 박스안을 여는 장면을 먼저 만들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선제 득점이 나오면 브레멘은 전진할수록 중앙 수비의 간격 문제가 더 크게 노출될 수 있다. 프라이부르크 승리가 성립되는 시나리오는 바로 이 간격 붕괴 하프스페이스 침투 패스 1대1 슈팅의 반복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프라이부르크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하이덴하임 vs 함부르크. 하이덴하임은 4, 3, 2, 1로 중앙에 숫자를 세워두고 버티려는 구도다. 하지만 경기당 평균 2.25 실점이라는 기록이 말해주듯 수비 조직의 안정감이 현재 리그 최하단 수준으로 흔들리는 상황이다. 특히 풀백 오버래핑 타이밍이 불안정해 전진과 복귀의 간격이 끊기는 순간 측면 밸런스가 너무 쉽게 무너진다. 그래서 한쪽 풀백이 늦게 돌아오면 반대쪽까지 라인이 동시에 벌어지며 수비가 좌우로 찢기는 장면이 나온다. 함부르크는 3, 4, 3에서 윙백을 높게 유지해 폭을 끝까지 쓰기 때문에 이 균열을 더 크게 키우는 상성이다. 또한 로콩가가 압박을 벗겨낸 뒤 반대 전환 타이밍만 맞추면 반대편에서 아이솔레이션이 깔끔하게 만들어진다. 그 아이솔레이션이 만들어지는 순간 하이덴하임은 센터백이 커버를 나가면 박스 앞이 비고 남으면 측면에서 계속 맞는 딜레마에 걸린다. 결국 수비는 파울로 끊는 빈도가 늘고 세트피스와 박스 근처 슈팅 숫자가 쌓이며 실점 기대값이 커진다. 파비오 비에이라는 라인 사이에서 받아주는 움직임이 있어 한 번의 전진 패스로 수비 라인을 흔들고 컵백 타이밍까지 연결하기 좋다. 그래서 하이덴하임 수비가 옆으로 벌어지는 순간 중앙 침투와 컵백 루트가 동시에 열릴 수 있다. 다운스는 뒷공간을 향해 뛰어주는 움직임이 살아있어 반대 전환 이후 박스 안으로 들어가는 속도가 빠르다. 하이덴하임이 득점으로 버텨보려면 피링거에게 크로스나 세컨드 찬스가 떨어져야 하는데 그 장면을 만들기 전 수비가 먼저 흔들릴 가능성이 더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덴하임은 홈에서 초반 텐션을 올려 전방 압박을 걸 수 있지만 라인이 올라간 순간 뒷공간 리스크가 더 커진다. 함부르크가 먼저 앞서가면 하이덴하임은 라인을 올릴 수밖에 없고 그때부터는 반대 전환 한 번에 추가 찬스가 연달아 나온다. 반대로 하이덴하임이 내려앉으면 폭을 넓히는 3-4-3 특성상 크로스와 컵백이 반복되며 박스 안 슈팅이 누적된다. 그래서 이 매치업은 전력 차이와 전술 상성 모두 함부르크 쪽 승리 시나리오가 더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하이덴하임 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마인츠오 vs 아우크스부르. 이 경기는 초반부터 마인츠가 압박 강도를 올릴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상대 3-4-3 빌드업의 첫 패스가 측면으로 향하는 순간 윙백과 삼선이 동시에 압박각을 세울 수 있다. 마인츠는 윙백 전진으로 폭을 만들고 하프스페이스에 세컨 러너를 세워 컷백 루트를 준비하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 때문에 아우크스부르크가 측면을 막으면 중앙이 비고 중앙을 막으면 반대편 측면이 열리는 딜레마가 생긴다. 특히 아미리가 후방에서 첫 패스를 받는 순간 전개 속도가 한 단계 빨라지고 전환 패스가 바로 날아갈 수 있다. 그래서 한쪽으로 쏠린 수비를 반대편으로 뒤집는 장면이 나오면 수비 라인 정렬이 늦어지며 박스 진입이 쉬워진다. 이재성은 그 틈을 파고드는 움직임이 좋고 박스 외곽에서 세컨 찬스를 노리는 위치 선정도 영리한 편이다. 그럼에도 아우크스부르크는 클로드 모리스의 드리블과 중거리 슈팅으로 한 번에 분위기를 바꿀 수는 있다. 하지만 그 장면이 나오려면 전진 패스가 끊기지 않아야 하고 첫 압박을 벗겨내는 탈압박이 전제다. 반면에 마인츠는 지금 16위 강등권 구간에서 한 경기의 의미가 다르게 쌓이는 팀이다. 2부 강등이 현실이 되면 중계권료와 스폰서 구조가 흔들리고 구단 운영 전체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은 선수들이 생존이라는 단어를 몸으로 뛰어보여야 하는 경기고 듀얼 강도부터 달라질 수 있다. 그 간절함이 압박 스위치를 올리면 흘러바위의 뒷공간 질주와 세컨 러너 침투가 더 자주 살아난다. 또한 공격이 막혀도 파울 유도와 세트피스로 다시 박스 앞을 두드릴 수 있어 흐름이 쉽게 꺼지지 않는다. 결국 마인츠가 전반부터 압박과 전환으로 우위를 잡고 아우크스부르크는 역습 한두 번에 기대는 그림이 유력하다. 그래서 결론은 마인츠가 한 골을 먼저 가져가면 관리까지 가능한 가로 좁혀지고 그 가능성이 더 높은 쪽이 마인츠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마인츠 승 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장크트 파울리 vs 슈투트가르트. 상파울리는 3백 구조상 윙백이 올라가는 순간 뒤 커버가 중요해진다. 하지만 최근 문제는 수비 숫자가 아니라 미드필더 전진 타이밍이 맞지 않는 데서 시작된다. 그래서 1차 전진 패스가 끊기고 공격 루트가 허무하게 단절되며 다시 후방으로만 돌아서는 장면이 반복된다. 이 과정이 길어지면 상파울리는 공격에서 숨을 못 쉬고 수비로 버티는 시간만 늘어나게 된다. 그러면 세컨볼 경합도 점점 밀리고 전환 수비 첫 발이 늦어지며 박스 앞이 어수선해지는 장면이 나온다. 반면 슈투트가르트는 더블 볼란치가 전개를 안정적으로 받쳐주기 때문에 이 선이 과감하게 하프 스페이스로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나르테위가 템포를 올리며 공격 템포를 조율하면 상파울리의 전진 타이밍이 어긋나는 순간을 그대로 벌점처럼 가져간다. 즉, 상파울리가 끊겠다고 튀어나오는 순간 하프 스페이스 전진 패스가 들어가며 수비 라인이 쪼개진다. 그 틈을 르웰링이 뒷공간으로 찍고 들어가 컵백을 만들면 운다부는 박스 안에서 한 번에 끝낼 수 있다. 상파울리는 라게가 탈압박 드리블로 시간을 벌어줘야 전개가 살아나지만 주변 전진이 늦으면 라게의 선택도 막히기 쉽다.
아운톤지가 버텨줘도 크로스 타이밍이 늦어지면 접점이 사라지고 공격은 소모전으로 변한다. 어빈이 세컨볼 경합을 버텨줘야 하지만 중원이 같이 못 올라가면 커버 범위가 무리해지고 전환 구간에서 간격이 벌어진다. 결국 이 경기는 전진 타이밍이 어긋나 끊기는 팀과 템포 조절로 간격을 벌려 찌르는 팀의 상성 싸움이다. 그래서 슈투트가르트 승리 쪽이 전술적으로 더 자연스럽게 성립되는 경기다. 득점 패턴은 하프스페이스 전진 패스 컵백 박스 중앙 원터치 슈팅으로 구체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상파울리 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볼프스부르크 vs 도르트문트. 이 경기는 수비 지표와 빌드업 구조가 동시에 드러나는 매치업이다. 볼프스부르크는 경기당 평균 2.1실점을 허용하면서 하위권 14위까지 추락해 있는 상태다. 그만큼 수비 조직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실점 기록이 그대로 보여준다. 그리고 볼프스부르크는 특히 후방 빌드업 시 수비형 미드필더의 위치가 지나치게 낮다. 그래서 전진 연결이 원활하지 않다. 이 상황이 나오면 볼은 중원에서 앞으로 못 나가고 전방은 등지는 플레이만 늘어나며 공이 쉽게 끊긴다. 그래서 공을 빼앗기는 지점이 뒤로 밀리고 수비는 박스 앞에서 계속 막아내야 하는 구조가 된다. 이때 하프스페이스에 공을 받아주는 선수가 등장하면 흐름이 바로 바뀐다. 도르트문트의 에이스 아데예미하고 은메차가 하프스페이스로 내려와 볼을 받아준다면 결국 공격 템포가 살아나며 공격의 폭이 넓어질 것이다. 자연스레 전방에 위치한 공격진들에게도 결정적인 득점 기회가 여러 차례 창출될 공산이 크다. 기라시가 박스 안에서 버티며 떨궈주면 아데예미는 침투와 컵백 중 하나를 고르고 은메차는 박스 외곽과 박스 근처를 동시에 두드린다. 반면에 볼프스부르크가 라인을 내리면 박스 외곽 슈팅이 늘고 라인을 올리면 하프스페이스 전진 패스 한 번에 뒷공간이 열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머의 돌파와 마예르의 왼발 배급이 살아나면 찬스는 만들 수 있다. 하지만 그 찬스를 지속하려면 전진 연결이 먼저 살아야 한다. 결국 도르트문트 승리 그림이 더 깔끔하게 성립되는 매치업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볼프스부르크 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강추. 아스날 FC vs 선더랜드. 이번 경기는 후반 승부처 구간에서 상대 진영을 얼마나 깊게 점령할 수 있느냐, 그리고 측면과 중앙을 동시에 두드릴 수 있는 공격 구조를 가진 쪽이 누구냐의 싸움이다. 아스날은 중원 셋이 공을 안정적으로 소유하며 좌우 전환과 짧은 패스로 상대 블록을 흔든 뒤 결정적인 순간에 측면 돌파와 하프스페이스 침투를 동시에 가동하는 패턴을 준비하고 있다. 요케레스는 전방에서 수비 라인을 계속 뒤로 끌어내리며 센터백 사이를 파고드는 움직임과 페널티 스팟 주변에서의 타이밍 조절로 수비의 시선을 끊임없이 빼앗는다. 부카요 사카는 오른쪽에서 드리블 후 낮은 크로스를 선택해 풀백을 먼저 흔들고 그 뒤에 있는 수비형 미드필더와 센터백 사이 거리를 점점 벌려놓는다. 이때 박스 안에서 요케레스가 1차로 크로스를 노리고 흘러나온 공은 세컨드 라인에서 웨데고르가 하프 스페이스를 선점에 들어가 바로 슈팅으로 연결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웨데고르는 이 지점에서 단순 슈팅뿐 아니라 박스 반대편으로 파고드는 동료에게 짧은 패스를 찔러 넣어 수비가 한 번에 따라갈 수 없는 선택지를 만들어낸다. 선더랜드는 브로베이와 아딕나를 활용해 역습 한두 번을 노릴 수 있지만 수비 블록이 지나치게 뒤로 말리면 자카가 전진 패스각을 잡을 시간과 공간이 부족해진다. 이 상황이 반복되면 선더랜드는 긴 볼에 의존해 브로베이를 찾는 단조로운 전개에 갇히게 되고 세컨볼 싸움에서도 수적으로 밀리는 구도가 된다. 반대로 아스날은 수비에서 공을 따낸 뒤 곧바로 중원에서 전진 패스를 통해 다시 사카와 요케레스를 향해 볼을 공급하고 박스 앞에서 공격을 이어가는 시간이 계속 늘어난다. 후반 중반 이후에는 교체 카드의 차이도 드러난다. 아스날은 측면과 이선에 신선한 자원을 투입해 압박과 침투를 유지할 수 있는 반면 선더랜드는 같은 강도로 라인을 끌어올리기 어려운 상황에 몰릴 수 있다. 이때부터는 선더랜드 수비 간격이 눈에 띄게 벌어지고 박스 앞 하프스페이스에 웨데고르와 교체로 들어온 이선 자원들이 번갈아 자리 잡으며 슈팅 기회를 이어가는 양상이 예상된다. 아스날이 상대 진영에서 볼을 오래 소유하면 선더랜드는 공을 빼앗고도 전개할 힘이 남아있지 않아 곧바로 다시 볼을 내주는 구간이 길어진다. 결국 후반 승부처에서는 사카의 측면 돌파와 낮은 크로스, 웨데고르의 하프스페이스 선점, 요케레스의 박스 안 움직임이 하나의 연쇄 장면처럼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선더랜드 입장에서는 이런 장면을 몇 차례 막아내더라도 박스 안 클리어링이 짧게 흘러나가는 순간마다 다시 아스날의 세컨드 슈팅에 노출되는 부담을 안고 가야 하는 경기다. 전체적인 흐름을 놓고 보면 공격 구조와 교체 전력, 후반 상대 진영 점유 능력까지 감안했을 때 아스날 쪽이 승부처를 설계할 수 있는 여지가 훨씬 넓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아스날 승 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본머스 vs 에스턴 빌라. 본머스는 4-2-3-1 구조로 공격 전개를 시도하지만 경기당 평균 1.79실점을 허용하고 있다는 수치가 말해주듯 수비 안정감이 현저히 떨어지는 팀이다. 포백 앞을 보호해야 할 더블 볼란치 라인이 흔들리면서 박스 앞에서 두 번째, 세 번째 공격을 계속 허용하는 장면이 반복된다. 특히 박스 안에서 1차 클리어링 이후 튀어나오는 세컨드 볼에 대한 반응이 늦어 상대 이선에게 중거리 슈팅각을 내주는 장면이 자주 나올 수밖에 없다. 아스톤 빌라는 이런 약점을 정면으로 찌를 수 있는 공격 구조를 갖고 있다. 부엔디아는 중앙과 측면을 넘나들며 짧은 패스와 드리블로 수비를 끌어낸 뒤
박스역까지 파고들어 크로스와 컵백을 번갈아 선택한다. 이 상황에서 와킨스는 페널티 박스 안에서 수비수 어깨 뒤를 타고 움직이며 1차 크로스와 낮은 볼을 마무리할 준비를 한다. 만약 여기서 수비가 간신히 볼을 걷어낸다 해도 문제는 두 번째 장면이다. 박스 앞에서는 틸레만스가 하프 스페이스를 점유한 채 세컨드 볼을 기다리고 있고, 튀어나온 볼이 그의 발 앞으로 흘러오는 순간 위력적인 인스텝 중거리 슈팅이 바로 이어질 수 있다. 본머스의 라인 간격이 벌어지는 구간이 길어질수록 수비형 미드필더와 센터백 사이의 공간은 더 넓어지고, 이 공간은 곧 틸레만스가 슈팅각을 만드는 구역이 된다. 와킨스가 수비 뒷공간을 계속 자극해 센터백들의 시선을 끌고 부엔디아가 측면에서 수비를 끌어당기면 박스 앞 중앙은 자연스럽게 비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아스톤 빌라는 후반으로 들어가면서 박스 근처에서의 점유와 세컨드볼 압박을 강화하는 팀이라 본머스 입장에서는 시간이 갈수록 수비 부담이 눈에 띄게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본머스가 에바니우손과 세메뉴를 활용해 역습을 노릴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서로 주고받는 과정에서 수비 라인이 다시 흔들리는 장면이 더 자주 나올 수 있다. 결국 이 매치업은 안정적인 수비 조직과 박스 앞 세컨드볼 관리에서 이미 격차가 있는 상황이며, 공격 전개 완성도에서도 아스톤 빌라 쪽이 한 수 위에 있다고 봐야 한다. 특히 후반 승부처 구간에서는 박스 안과 박스 앞이 동시에 압박을 받게 될 본머스 수비가 부엔디아와 킨스틸레만스로 이어지는 공격축을 버텨내기 어려운 게임 흐름이 예상된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본머스 패주력. 언더오버 오버 추천. 홀리 vs 웨스트햄. 이 경기는 3백으로 버티려는 쪽과 후반 하프 스페이스 공략으로 승부를 보려는 쪽의 맞대결이다. 홀리는 브로야와 에드워즈의 개인 능력을 중심으로 전방에서 변수를 만들려 할 것이다. 브로야의 뒷공간 침투와 에드워즈의 컷신을 통해 한 번에 수비 라인을 찢어보겠지만, 빌드업이 깔끔하지 못한 구간에서는 롱볼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우고 축구가 중원에서 한 번씩 잘 끊어낼 때는 나쁘지 않은 전개가 나오지만, 압박 타이밍이 어긋나면 3백 앞 공간이 넓게 열리는 장면이 나온다. 반면 웨스트햄은 전반에는 무리하지 않고 블록을 유지하면서 경기 리듬을 탐색하고, 후반으로 갈수록 공격의 초점을 중앙에서 하프 스페이스 쪽으로 이동시키는 패턴을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제로드 보웬이 터치라인을 따라 내려가다 안쪽으로 꺾어 들어가는 움직임을 반복하면 벌리 수비는 라인을 따라 나가며 간격이 벌어지게 된다. 이때 세컨드 라인에 있던 카스텔리아노스가 하프 스페이스로 정확한 타이밍 침투를 가져가면 수비 뒷공간과 골키퍼 사이에 애매한 지점이 열린다. 이 구간에서 한 번만 패스 타이밍이 맞아 떨어지면 벌리 입장에서는 골키퍼와 수비가 동시에 중심을 잡지 못하고 흔들리는 장면이 나올 수 있다. 또한 웨스트햄은 박스 근처에서 파울을 얻어내는 순간 마테우스 페르난데스의 인프런트 프리킥을 꺼내들 수 있다. 직접 프리킥 상황에서 골문을 향해 감아차는 킥 퀄리티가 뛰어난 만큼 한두 번의 세트피스만으로도 경기 흐름을 바꿀 수 있는 팀이다. 벌리는 수비적으로 라인을 낮추고 단단하게 버티려 하겠지만, 압박 타이밍이 흔들리는 순간 하프 스페이스와 측면 사이 공간이 동시에 노출될 수 있다. 웨스트햄은 이 틈을 파고들어 후반 60분 이후 하프 스페이스 점유와 세트피스로 슈팅 숫자를 늘려갈 가능성이 높다. 결국 시간대가 지날수록 벌리는 수비에 쏠리는 시간이 늘어나고, 웨스트햄은 보웬과 카스텔리아노스를 중심으로 박스 주변에서 결정적인 장면을 설계할 수 있는 구조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벌리패 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풀럼 vs 에버턴. 이 경기는 공격 템포를 언제 얼마나 끌어올릴 수 있느냐와 숫자, 우위를 어느 쪽이 더 자주 만들 수 있느냐가 핵심이다. 득점 지표만 봐도 풀럼은 경기당 평균 1.41득점, 에버튼은 1.08득점을 기록하고 있어 공격적인 생산성에서 풀럼이 확실히 앞선 흐름이다. 풀럼은 3-4-3 구조로 후방에서부터 넓게 벌려나가며 윙백과 이선이 함께 상대 박스 앞까지 전진하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 윌슨이 측면에서 반복적인 돌파와 컷백을 시도하면 에버튼 풀백은 계속해서 1대1 대결에 끌려나가면서 체력과 집중력이 서서히 떨어진다. 이 타이밍에 세컨드 라인에서 케어니가 하프 스페이스로 전진한다면 컷백과 낮은 크로스를 페널티 스팟 근처에서 받아 슈팅각을 만들 수 있다. 라울 히메네스는 골문을 등지고 서서 볼을 받는 움직임으로 센터백을 붙잡아두고 케어니와 윌슨에게 공간을 열어주는 역할을 병행한다. 그래서 박스 안에서는 히메네스가 첫 경합을 하고, 그 뒤로 케어니가 하프 스페이스 지점을 점유해 두 번째 슈팅 기회를 노리는 구조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진다. 풀럼의 경우 경기 막판으로 갈수록 상대 진영 깊숙한 구역에서 템포를 빠르게 끌어올리는 스타일이라 후반 70분 이후에도 공격 시도가 줄어들지 않는 팀이다. 반면 에버튼은 4-2-3-1 형태에서 수비적으로 버티다가 맥닐의 크로스와 세트피스를 통해 득점을 노리는 패턴에 의존하는 시간이 길어진다. 바리가 전방에서 버티더라도 빌드업이 풀리지 않는 구간에는 중원과 최전방 사이 거리가 벌어져 세컨드 침투 숫자가 부족해지는 문제가 반복된다. 이로 에그분함이 수비 라인 앞을 지키느라 뒤에 묶이면 전진 패스의 첫 단계를 만들어줄 자원이 부족해져 전체 라인이 뒤로 눌리는 그림이 나온다. 그래서 풀럼이 점유를 가져가며 에버튼을 박스 앞까지 밀어붙이고, 에버튼은 역습과 세트피스에 기대는 구도가 자연스럽게 예상된다. 경기 후반에는 풀럼의 템포업이 본격화되면서 윌슨의 측면 돌파와 컷백의 케어니의 하프 스페이스 침투가 겹치는 장면이 여러 차례 나올 수 있다. 이때 박스 안에서는 히메네스와 수비수가 경합하고, 그 주변에서 튀어나오는 볼을 풀럼 이선이 다시 한번 가져가 슈팅으로 연결하는 장면이 반복될 여지가 크다.
에버튼이 라인을 내리고 버티면 점유와 슈팅수에서 밀리는 흐름이 될 가능성이 크고, 라인을 올리면 뒷공간과 하프스페이스에서 풀럼의 침투를 감당하기 어렵다. 결국 득점 기대값과 후반 템포 조절, 측면 돌파와 하프스페이스 침투 패턴까지 종합하면 승부 흐름은 풀럼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는 매치업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풀럼 승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울버햄프턴 vs 첼시. 이 경기는 강등권에서 흔들리고 있는 울버햄튼의 3, 5, 2와 후반으로 갈수록 상대 진영 점유를 강화하는 첼시의 4, 2, 3, 1이 부딪히는 구도다. 울버햄튼은 초반에는 아로코다레를 향한 롱볼과 황희찬의 침투를 활용해 빠른 전환을 노리겠지만, 수비 조직이 흔들리는 현재 흐름에서 라인을 과감하게 올리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크다. 그래서 중원 라인을 자기 진영 깊숙이까지 내리고 3백 앞에 5명을 두는 형태로 버티는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 반면 첼시는 시간이 지날수록 엔소와 파머를 중심으로 짧은 패스를 주고받으며 상대 박스 근처 점유를 늘려가는 패턴을 선택할 것이다. 콜 파머가 오른쪽 측면에서 1대1을 시도한 뒤 속도를 올려 깊숙한 지역까지 파고들고 끝라인 근처에서 날카로운 컷백을 선택하는 장면이 반복될 수 있다. 이때 울버햄튼 수비수들은 공 방향으로 쏠리며 페널티 박스 중앙을 급하게 막으려 하기 때문에 센터백들 사이 간격과 수비형 미드필더 앞뒤 간격이 동시에 무너진다. 그 틈을 타 세컨드 라인에서 엔소 페르난데스가 하프 스페이스를 점령해 페널티 스팟 근처에서 논스톱 슈팅이나 방향 전환 패스를 선택할 수 있는 위치를 잡는다. 결국 페널티 박스 안쪽에서 위력적인 유효 슈팅을 때리는 장면이 여러 차례 연출될 것이다. 울버햄튼이 역습으로 응수하려고 해도 황희찬과 아로코다레가 공을 잡는 위치가 점점 더 자기 진영에 가까워지면서 박스 앞까지 볼을 운반하는 데 필요한 거리가 길어지는 문제가 생긴다. 주앙 고메스가 중원에서 압박과 태클로 버티고 있지만, 점유율이 한쪽으로 기울면 결국 반칙으로 끊는 장면만 늘어나고 세트피스 수비 부담까지 커진다. 첼시 입장에서는 후반 중반 이후 교체 카드로 측면 스피드와 이선 에너지를 한 번 더 끌어올리면서 울버햄튼 수비 라인에 남아있는 체력을 끝까지 짜내는 운영이 가능하다. 그래서 경기 후반 60분 이후에는 파머의 측면 돌파와 엔소의 하프 스페이스 침투, 델랍의 문전 움직임이 결합된 패턴이 울버햄튼 박스 안에서 여러 차례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부진의 늪에 빠져있는 울버햄튼 선수들의 경기력을 이 한 경기에서 드라마틱하게 끌어올리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전체적인 경기 주도권과 골 기대가 모두 첼시 쪽으로 기울어지는 매치업으로 보는 편이 자연스럽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울버햄튼 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바르셀로나 vs 마요르카. 이 매치는 전력 차이가 분명한 구도다. 바르셀로나는 페란 토레스 라민 야말단이 올모로 이어지는 이선 라인을 앞세워 박스 근처에서 다양한 패턴의 공격을 전개할 수 있는 팀이다. 토레스는 측면과 중앙으로 가며 수비 뒷공간을 파고들고, 야말은 드리블로 한 명을 제낀 뒤 안쪽으로 파고들어 수비를 끌어낸다. 그러면 올모가 라인 사이 공간으로 파고들어 마지막 패스와 세컨볼 슈팅을 동시에 노릴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반면 마요르카는 섬 지역 특성상 원정마다 장거리 이동에 따른 피로 누적을 안고 경기장에 들어선다. 피로 누적은 곧 체력 저하로 이어지기 때문에 라인 간격을 촘촘히 유지해야 하는 4, 4, 이 두 줄 수비에서 작은 틈이 생길 위험이 크다. 특히 후반으로 갈수록 미드필더 라인의 압박이 느려지고 풀백의 복귀 속도가 떨어지면 하프 스페이스와 박스 외곽 슈팅 허용이 늘어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마요르카가 완전히 공격을 포기하는 팀은 아니라 무리키를 향한 롱볼과 세트피스 상황에서는 최소한의 반격을 노릴 여지도 있다. 하지만 전체적인 전력과 스쿼드 뎁스를 감안하면 이 매치업은 승패만 보고 바르셀로나 승리 배당에 들어가는 선택 자체가 배당 매력이 떨어지는 구도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승부보다 언더오버를 주력으로 가져가는 접근이 훨씬 현실적이고 수익률 관점에서도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 결국 바르셀로나의 공격 전개 속도와 마요르카의 체력 저하 구간이 겹치는 시점에 득점이 한 번에 몰릴 가능성까지 열려있는 경기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바르셀로나 승 추천. 언더오버 오버 강추. 네이메온 vs 헤라클레스. 이 경기는 좌측 하프 스페이스가 열리는 순간부터 흐름이 갈릴 가능성이 큰 매치업이다. 헤라클레스는 수비 조직이 흔들리는 상태가 오래 이어졌고 실점 누적이 너무 커서 단기간에 안정화되기 어렵다. 그래서 수비 라인을 내려도 간격이 벌어지고 옆으로 밀리면 하프 스페이스가 그대로 비는 장면이 먼저 나온다. 그리고 헤라클레스는 특히 좌측 윙백의 복귀 속도가 느리다. 그래서 좌측 하프 스페이스의 넓은 공간이 상대 공격진들에게 노출된다. 네이메온의 에이스 우아이사가 이 지역으로 침투해 컷백 타이밍을 맞춘다면 득점 찬스가 커진다. 결국 골문 앞에서 완벽한 득점 찬스가 연출될 것이다. 네이메온은 3, 4, 1, 2에서 윙백이 폭을 넓게 쓰고 이선이 하프 스페이스로 파고드는 전개가 자연스럽다. 그래서 크로스를 던져놓고 운에 맡기기보다 컷백각을 만들기 위해 박스라인을 따라 되돌려주는 패스를 반복한다. 우아이사가 하프 스페이스를 찌르면 수비는 안쪽을 닫아야 하고 그 순간 바깥은 비며 컷백 통로가 열린다. 체리는 그 사이에서 원터치로 방향을 바꾸거나 박스 근처에서 다시 전진 패스를 꽂아 찬스를 연속으로 만든다. 오가와는 그런 컷백이 한 번만 들어와도 첫 타이밍에 골문을 향해 끝내는 선택이 빠른 스트라이커다. 하지만 헤라클레스는 공격에서 쿨레노비치 타깃을 세워도 지원 숫자가 늦으면 세컨볼 경쟁력에서 밀리기 쉽다.
크루스티치의 킥 한 방이 변수로 남더라도 수비 붕괴가 먼저 오면 경기는 계속 끌려간다. 그래서 전체 기대값은 네이메온이 찬스 누적에서 앞서고 결국 승리까지 이어지는 시나리오가 가장 자연스럽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네이메온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강추. 알시랑스 vs 스타드렌. 이 매치는 랑스의 공격적인 3, 2, 5 전환 구조와 스타드렌의 3, 5, 2가 정면으로 부딪히는 구도다. 랑스는 수비 시에는 3명의 센터백을 두고 안정적으로 출발하지만 공격으로 전환하는 순간 윙백 2명이 동시에 전진하며 공격 숫자를 한꺼번에 늘린다. 이 과정에서 중원 2명이 센터백 바로 앞에 남아 안정장치를 두고 나머지 5명이 상대 페널티 박스 주변을 빽빽하게 채우는 형태를 만든다. 이로 인해 상대 측면 지역 수비가 흔들리며 공간이 열리고 그 틈을 에이스 토빈이 침투에 들어가며 득점을 노릴 수 있다. 토빈이 하프 스페이스로 파고들면 에드와르는 박스 중앙에서 수비를 끌어당기고 토마소는 그 뒤에서 세컨볼 경합과 2차 슈팅을 준비하는 구조가 자연스럽게 형성된다. 스타드레는 중원 숫자에서 밀리지 않으려 3, 5, 2 블록을 촘촘히 유지하겠지만 윙백이 올라선 순간에는 측면 클라인과 센터백 옆 공간이 동시에 열리기 쉽다. 랑스는 이 부분을 노려 공을 사이드로 뿌린 뒤 윙백이 끝라인까지 파고들어 컷백을 시도하고 토빈과 에드와르가 박스 안에서 동시 침투로 선택지를 늘릴 수 있다. 무사 알타마리가 역습 상황에서 볼을 끌고 나오는 장면도 나오겠지만 랑스가 전방에서 압박을 지속하면 렌의 후방 빌드업이 길게 이어지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또한 랑스는 이번 시즌 자신들의 경기장에서 강한 압박과 과감한 전진을 보여주며 상위권에 올라있는 만큼 초반부터 라인을 올려 상대를 뒤로 밀어붙이는 흐름을 만들 가능성이 크다. 교체 전력 역시도 랑스의 카드 구성이 더 넉넉해 후반에도 측면 스피드와 이선 침투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은 후반 승부에서 크게 작용할 수 있다. 반면 스타드레는 라인을 내리면 엠볼로와 무사 알타마리의 장점을 살리기 어렵고 라인을 올리면 하프 스페이스와 뒷공간이 동시에 노출되는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랑스의 공격 패턴이 반복되면서 렌 수비 간격이 벌어지는 장면이 점점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박스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에서 토빈이 한번 볼을 잡고 방향을 틀어 안쪽으로 파고드는 순간 페널티 스팟 주변에서 에드와르가 수비와 경합하며 슈팅각을 만들어낼 여지가 크다. 결국 랑스의 극단적인 공격 전환과 홈에서의 자신감 넘치는 전개가 렌의 수비 라인과 윙백 뒤의 공간을 지속적으로 시험하는 경기가 될 것이다. 스타드 렌이 버티기만 해서는 흐름을 바꾸기 어려운 매치업이고 오히려 랑스가 한 골을 먼저 가져가는 순간 이후에는 홈 분위기까지 등에 업고 경기를 수월하게 풀어갈 시나리오가 더 설득력 있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랑스 승 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제노아 vs 나폴리. 이 경기는 제노아의 체력 저하 구간과 나폴리의 침투 세트피스 완성도가 맞부딪히는 구도다. 제노아는 전반까지만 보면 3백과 중원이 일정 수준까지는 버텨내지만 후반 막판으로 갈수록 라인 간격이 벌어지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그래서 중원 압박이 헐거워지고 그 순간 파이널 서드까지 상대가 쉽게 진입하는 장면이 자주 연출된다. 반면 나폴리는 호일룬의 뒷공간 침투, 노아랑의 안쪽 드리블, 맥토미니의 늦은 박스 침투까지 세 방향에서 타이밍을 나눠 쓰는 공격 구성을 가져간다. 특히 승부처 타이밍에 호일룬이 중앙에서 깊게 파고들고 노아랑이 안쪽으로 꺾어 들어오면 이미 체력이 떨어진 제노아 3백은 커버 범위를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 나폴리의 에이스 노아 랑과 호일룬이 이러한 승부처 타이밍에 제대로 활약해줄 수 있다면 지친 제노아의 3백 수비를 상대로 결정적 마무리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크다. 맥토미니는 이때 박스 바깥에서 한 템포 늦게 합류하며 세컨볼과 루즈볼을 수거하는 역할로 두 번째 파도 공격을 책임질 수 있다. 제노아 입장에서는 후반으로 갈수록 프렌드럽의 수비 가담폭이 좁아지고 사이드와 중앙 사이에 생기는 하프 스페이스를 막기 어려워진다는 점이 위험 요소다. 나폴리는 이 공간에 노아 랑을 세우거나 호일룬이 내려와 받으면서 수비를 끌어낸 뒤 다시 뒷공간으로 파고드는 2차 침투를 노릴 수 있다. 또한 나폴리는 코너킥과 프리킥에서 세트피스 루트를 다양하게 준비해두고 있어 단순히 첫 번째 헤더뿐 아니라 세컨볼까지 염두에 둔 움직임으로 여러 차례 위협적인 득점 찬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팀이다. 오늘 나폴리 선수들이 세트피스 플레이를 통해서 위협적인 득점 찬스를 여러 차례 만들어낼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도 제노아의 후반 집중력 저하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나폴리의 침투와 세트피스가 동시에 살아날 가능성이 크고 그 시점이 곧 승부처로 연결될 여지가 높다. 결국 후반 막판 체력이 떨어져 라인이 벌어진 제노아를 상대로 나폴리가 파이널 서드에서 침투와 세트피스를 동시에 활용해 경기를 가져갈 시나리오가 가장 자연스럽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제노아 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뉴캐슬 vs 브렌트포드. 뉴캐슬은 초반부터 라인을 과감하게 올리기보다는 중원에서 압박을 유지하며 브렌트퍼드의 빌드업 방향을 옆으로 틀어놓는 쪽에 더 무게를 둔다. 볼테마드가 전방에서 센터백 사이에서 버티며 볼을 지켜주면 브렌트퍼드는 라인을 높게 가져가기 애매해지고 점차 간격이 벌어지는 시간이 늘어난다. 그러면 고드는 좌측에서 한두 번은 넓게 서 있다가 타이밍이 맞는 순간에는 박스 방향으로 깊게 파고드는 돌파를 시도하며 풀백을 뒤로 몰아넣는다. 이 과정에서 컷백각을 만들기 위해 하프 스페이스 쪽으로 각을 좁혀 들어가면 브렌트퍼드 수비 라인은 골문 안쪽으로 급하게 몰릴 수밖에 없다.
그 타이밍에 세컨드 라인에서 터널리가 하프 스페이스로 전진해 들어오면 페널티 박스 안쪽에서 수비가 동시에 커버하기 어려운 지점이 생긴다. 컵백이 수비발에 맞고 살짝 흘러나오거나 볼테마드와 수비수 경합 후 애매하게 튀어나오는 공을 터널리가 잡는 순간 자유로운 슈팅각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크다. 뉴캐슬은 이런 장면을 한 번에 끝내려 하지 않고 시간이 지날수록 같은 패턴을 반복하며 브렌트퍼드 수비의 체력과 집중력을 동시에 깎아내리는 쪽에 가깝다. 브렌트퍼드는 티아고를 향해 전진 패스를 붙이고 샤데가 측면에서 안쪽으로 파고들며 속도를 살리는 전개를 노리겠지만 더블 볼란치 앞뒤 간격이 벌어지는 순간이 문제다. 중원과 수비 라인 사이가 열리는 구간에서는 야르몰류크 혼자 커버해야 할 폭이 지나치게 넓어지고 하프 스페이스 쪽에서 뉴캐슬 미드필더의 전진 움직임을 제어하기 어렵다. 특히 후반으로 갈수록 브렌트퍼드 수비 라인은 박스 안을 우선적으로 막느라 골문 안쪽으로만 쏠리고 박스 외곽과 세컨볼 구간은 상대에게 내줄 가능성이 높다. 뉴캐슬은 이 타이밍에 세트피스와 세컨볼까지 묶어서 활용하려 할 것이고 코너킥과 프리킥에서 볼테마드를 포함한 장신 자원들이 박스 안에서 꾸준히 위협을 가할 것이다. 브렌트퍼드가 역습 한두 번으로 반격을 노릴 수는 있지만 라인을 올리기 시작하는 순간 측면 뒤와 하프 스페이스가 동시에 열리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반대로 라인을 끝까지 내리고 버티면 고든의 돌파와 터널리의 하프 스페이스 침투, 세트피스 세컨볼까지 감안했을 때 슈팅 허용수가 계속 쌓일 수밖에 없다. 결국 이 경기는 간격이 벌어지는 타이밍을 집요하게 노리는 팀과 더블 볼란치 앞뒤 간격이 흔들리는 팀의 충돌로 정리된다. 구조와 흐름을 놓고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뉴캐슬이 측면 침투와 하프 스페이스 세컨 슈팅, 세트피스를 앞세워 득점 기대값을 꾸준히 쌓아갈 가능성이 더 크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뉴캐슬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세비야 vs 지로나. 이 경기는 후반으로 갈수록 공격 방향을 더 직선적으로 가져가는 세비야와 빌드업 기반으로 경기를 풀다가 간격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지로나의 대결이다. 세비야는 3-4-3에서 출발해 수비 시에는 윙백까지 내려 블록을 촘촘하게 유지하고 공격 전환 순간 윙백과 이선이 동시에 앞으로 튀어나간다. 그래서 전반에는 상대의 템포를 받아내며 경기 흐름을 읽고 후반에는 더 단순하고 강하게 박스 방향으로 직진하는 양상이 강해진다. 팩구에 페르난데스가 측면에서 치고 들어가며 낮은 크로스를 반복적으로 시도하기 시작하면 지로나 수비수들은 페널티 박스 안쪽으로 계속 밀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때 수비 라인이 박스 안으로 깊게 말려 들어가면 박스 앞과 하프 스페이스에 자연스럽게 빈 공간이 생긴다. 바로 그 구간을 세컨드 라인 소우가 노린다. 소우는 하프 스페이스를 파고드는 타이밍과 박스 앞에서의 중거리 슈팅 타이밍이 좋은 자원이라 세컨드 볼이나 컵백을 받아 날카로운 슈팅각을 만드는데 특화되어 있다. 즉, 팩구의 페르난데스의 직선적인 돌파와 낮은 크로스가 1차 압박을 만들면 그 뒤를 소우의 하프 스페이스 침투가 2차로 파고드는 투레이어 구조가 완성된다. 지로나는 치간코프와 이반 마르틴을 중심으로 박스 앞을 장악하려 하겠지만 라인을 높이 끌어올리는 특성상 전환 수비에서 간격이 벌어질 위험을 안고 있다. 세비야 입장에서는 지로나의 빌드업을 전부 끊어낼 필요 없이 후반 승부처에서 한두 번 탈취 후 빠르게 측면으로 전개해 팩구의 페르난데스의 돌파와 크로스로 집중하면 된다. 그리고 그 패턴이 누적될수록 지로나의 포백은 박스 안으로 더 말려 들어가고 세컨드 라인 커버는 더 느려질 수밖에 없다. 세트 플레이에서도 세비야는 킥 퀄리티와 박스 안타기 숫자에서 분명한 우위를 가지고 있어 코너킥과 프리킥 한두 번만으로도 득점 방향을 만들 여지가 크다. 지로나가 공을 오래 소유하는 듯 보여도 박스 안에서의 실제 위협과 세컨드볼 대응까지 합산하면 후반 이후에는 세비야 쪽 기대값이 더 커지는 구도다. 결국 후반 승부처에서 더 직선적으로 밀어붙이는 팀, 세컨드 라인에서 하프 스페이스를 먼저 점령하는 팀이 이 매치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세비야 승 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엠글라트바흐 vs 레버쿠젠. 글라트바흐는 전반부터 전방 압박을 강하게 걸어 상대의 첫 패스를 흔들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초반에는 상대 센터백이 등지고 받는 순간을 노려 측면으로 몰아넣는 압박 패턴을 꺼낼 수 있다. 하지만 그 압박이 한 번만 풀려도 뒷라인 커버가 늦게 따라오며 세컨드 라인 앞 공간이 드러나는 구조다. 특히 센터백이 한 발 앞으로 나가는 타이밍에 박스 외곽 중앙이 비고 수비형 미드필더가 급하게 끌려 나온다. 그 순간 상대가 하프 스페이스에서 전진 패스를 받으면 글라트바흐는 라인 간격이 벌어진 채로 뒤로 뛰는 수비를 하게 된다. 레버쿠젠은 바로 그 구간을 틸만이 빠르게 점령할 수 있는 팀이다. 틸만이 박스 외곽 중앙에서 볼을 잡고 시야가 열리면 첫 터치 이후 인스텝 중거리 슈팅으로 바로 결론을 낼 수 있다. 또는 수비형 미드필더가 붙는 순간 하프 스페이스로 빠지는 동료에게 원터치 패스로 컵백각을 열 수도 있다. 테리어는 좌측 하프 스페이스에서 안쪽으로 파고들며 박스 침투와 컵백 연결을 동시에 노릴 수 있는 움직임이 좋다. 그래서 글라트바흐 윙백이 전방으로 튀어나가면 테리어가 그 뒤 공간을 파고드는 그림이 만들어진다. 알레이스 가르시아는 중원에서 전진 패스의 타이밍을 당겨 글라트바흐가 복귀 대형을 만들기 전에 슈팅 구간을 먼저 만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라트바흐가 압박에 성공하면 타바코비치의 제공권과 버티기로 박스 안에서 한 번씩 위협은 만들 수 있다. 하지만 글라트바흐가 공격으로 넘어가도 전환 수비가 늦어 박스 외곽 중앙이 비는 순간이 다시 생길 수 있다. 레버쿠젠은 그 빈 공간에서 슈팅을 먼저 때리거나
페널티 스팟 쪽으로 컵백을 넣어 마무리 숫자를 늘리는 선택을 한다. 그리고 후반으로 갈수록 교체 카드 전력에서 레버쿠젠이 비교적 우위라 템포를 다시 올리는 타이밍을 잡기 좋다. 반면 글라트바흐는 전방 압박으로 체력을 많이 쓰는 구조라 후반에 압박 강도가 떨어지면 세컨드 라인 공백이 더 쉽게 벌어진다. 결국 이 경기는 압박의 강도 자체보다 압박이 한번 풀렸을 때 세컨드 라인을 누가 먼저 점령하느냐가 더 직접적으로 승부를 가른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글라트바흐 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FC 볼레 vs FC 볼렌담 이 경기는 전술적으로 복잡할 필요가 없다. 폴렌담이 원정에서 소극적으로 변하는 순간 전방 압박은 한 번이고 그 뒤가 비는 시간이 길어진다. 그래서 압박 이후 복귀가 늦어지면 하프 스페이스가 먼저 열리고 그 공간은 상대 이선에게 가장 맛있는 통로가 된다. 즈볼레는 4, 2, 3, 1 특성상 중앙 간격을 유지하기가 수월해 그 열린 공간을 정해진 루트처럼 공략할 수 있다. 코스톤스가 내려와 연결만 해줘도 쇼어 타이어가 안쪽으로 끌고 들어가며 수비 시선을 묶는 장면이 나온다. 그러면 브루메스터가 하프 스페이스를 점령해 컷백 루트로 마무리각을 만들거나 세컨볼 경합으로 찬스 볼륨을 키울 수 있다. 반면에 폴렌담은 베어만 쪽으로 단순 전개를 택할수록 공격이 읽히고 끊긴 뒤 되돌아오는 속도가 느려 다시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흐름은 공격의 날카로움보다 복귀 속도와 간격 관리에서 먼저 갈린다. 이 매치는 그 조건에서 즈볼레 쪽 그림이 훨씬 선명하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즈볼레 승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브레스트와 BS FC 로리앙 경기 구도는 브레스트의 타깃형 공격과 로리앙의 중원 장악력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그림이다. 브레스트는 아조르크를 활용해 전방에서 버티고 델카스티오의 크로스와 세트피스를 통해 득점 기회를 노리려 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마그네티를 중심으로 한 중원 압박이 한 번만 어긋나도 수비 라인 앞 공간이 넓게 노출되는 문제가 있다. 이때 로리앙의 3-4-3 구조는 파지스의 탈압박을 통해 첫 압박을 뚫고 양쪽 윙백과 측면 공격수를 동시에 살리는 방향 전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파지스가 압박을 버텨내고 각을 틀어주는 순간 브레스트의 미드필더 라인은 한쪽으로 쏠리고 반대편 공간이 비는 장면이 흔하게 나올 수 있다. 카디우는 수비 상황에서 이 빈 공간을 커버하면서도 볼을 따낸 뒤에는 곧바로 측면 전진이나 안쪽 좁은 공간으로 패스를 선택하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로리앙은 수비 후 전환 상황에서 세컨볼 경합에 강하게 들어가고 두 번째 볼을 가져오는 즉시 공격으로 이어가는 패턴을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 브레스트는 아조르크를 향한 롱볼과 세트피스에서는 분명 위협을 만들 수 있지만 오픈 플레이에서 중원 주도권을 내주면 공격 기회 자체가 줄어드는 단점이 있다. 반면 로리앙은 최근 5경기 3승 2무라는 상승세 속에서 중원 싸움에서 밀리지 않고 오히려 상대를 끌어내는 운영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흐름에서는 브레스트의 크로스가 차단된 뒤 곧바로 역습으로 이어지는 장면이 여러 차례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수마노는 이 역습 상황에서 좌우로 움직이며 수비 라인 뒤를 노리는 침투로 마무리 역할을 맡게 된다. 브레스트 수비가 세컨볼 경합에서 뒤로 밀리는 순간 박스 앞에서 파지스가 다시 공을 회수해 슈팅이나 측면 전개로 연결할 수 있다.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로리앙은 파지스의 킥과 수마노를 포함한 타깃 자원의 움직임을 활용해 브레스트 수비를 계속 흔들 수 있는 그림이다. 결국 이 경기는 타깃형 공격 한 장에 기대하는 브레스트와 중원 탈압박 세컨볼 경쟁력으로 흐름을 주려는 로리앙의 구조적인 싸움으로 볼 수 있다. 전체적인 완성도와 최근 흐름을 감안하면 경기 주도권과 결과 모두 로리앙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더 크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브레스트 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트벤테 vs 헤렌벤 이 경기는 헤렌벤의 전방 압박이 성공하느냐가 아니라 압박 이후 리커버리가 제때 되느냐가 핵심이다. 헤렌벤은 전방 압박 후 리커버리가 느려 터지는 흐름이 나오면 1선과 2선 사이가 쉽게 벌어진다. 그래서 트벤테가 중앙 포켓을 먼저 점유하는 순간 전개가 박스 앞까지 단숨에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트벤테의 핵심은 바이드만이 그 틈을 빠르게 점령하느냐에 달려있다. 바이드만이 포켓을 선점하면 람머스가 받아주는 동작이 살아나고 이선의 침투 타이밍이 맞아떨어진다. 그러면 세컨볼 경합 상황에서 트벤테가 문전 앞에서 결정적인 찬스를 반복 생산할 수 있다. 또한 로치가 측면에서 넓게 벌렸다가 안쪽으로 접어들면 컵백각이 열리며 박스 정면 슈팅이 늘어난다. 헤렌베는 압박을 걸더라도 간격이 벌어지는 순간 수비 라인이 뒤로 밀리면서 박스 앞 수비가 수동적으로 변한다. 그래서 벤테에게 들어가야 할 공급이 끊기고 공격이 한 번에 이어지지 못해 고립되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 메르벨트가 개인 전개로 한 번은 전진을 만들 수 있지만 팀 간격이 벌어진 상태에서는 그 전진이 리스크로 되돌아올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렌벤이 초반에 라인 간격을 좁혀 버티면 한동안은 실점 없이 버티는 구간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원정에서 약한 흐름이 반복되는 팀이라면 한 번의 간격 붕괴가 바로 실점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 트벤테는 무리하게 찍어 누르기보다 포켓을 먼저 먹고 박스 앞에서 슈팅 볼륨을 올리는 쪽이 더 효율적이다. 그리고 이 매치업에서는 그 효율이 그대로 결과로 연결될 조건이 갖춰져 있다. 결국 헤렌벤의 리커버리 지연과 원정 약세가 겹치며 트벤테의 승리가 성립되는 전개가 가장 자연스럽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트벤테 승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피오렌티나 vs 토리노
이 경기는 폭을 넓히는 쪽과 간격을 지켜야 하는 쪽의 싸움이다. 피오렌티나는 좌우 풀백이 동시에 전진하면서 공격폭을 넓히고 그 뒤를 만드라고라의 탈압박과 전환 패스로 뒷받침하는 형태다. 만드라고라가 중앙에서 압박을 한번 털어낸 뒤 사이드로 전환 패스를 뿌리는 순간 토리노 수비 블록은 좌우로 크게 흔들린다. 이때 블록이 한번 흔들리면 하프 스페이스가 비는 타이밍이 나오고 그 공간으로 구드문드 손의 침투가 날카롭게 들어간다. 구드문드 손이 하프 스페이스에서 공을 받으면 직접 슈팅을 가져가거나 킨과 원투 패스를 주고받으며 박스 안으로 파고드는 선택지가 열린다. 모이스키는 수비 뒷공간을 노리는 움직임이 활발해 한 번만 타이밍이 맞으면 뒷공간 침투 후 박스 안에서 마무리를 도모할 수 있다. 반면 토리노는 3, 5, 이 특성상 윙백이 전진할 때와 내려올 때 간격 관리가 조금만 어긋나도 하프 스페이스와 측면 사이 경계가 쉽게 열린다. 사파타를 향한 단순 전개는 위협적이지만 세컨볼과 2차 압박에서 뒤가 느려지면 오히려 역습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 지오반니 시메오네의 전방 압박이 살아나야 빌드업을 흔들 수 있지만 팀이 지나치게 내려앉으면 압박보다 수비 숫자 채우기에 급급해진다. 블라시치 역시 뒤로 물러난 상황에서는 드리블 돌파를 시작하는 지점이 너무 낮아져 박스 근처까지 올라가기가 쉽지 않다. 피오렌티나는 교체 전력에서도 빠른 측면 자원과 에너지가 살아있는 미드필더를 투입해 후반 들어서도 탈압박과 전환 패스를 유지할 수 있다. 결국 후반으로 갈수록 폭을 넓히고 하프 스페이스를 점령하는 쪽이 세컨볼과 박스 안 컵백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다. 이 구도에서는 풀백 동시 전진과 만드라구라의 탈압박 패스를 축으로 구드문드 손과 킨이 연속적인 찬스를 만들 수 있는 쪽에 무게가 실린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피오렌티나 승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소시에다드 vs 엘체 이 경기는 박스 안에 사람을 모아두고 컵백과 세컨드라인 침투로 마무리를 노리는 소시에다드의 패턴과 낮은 블록으로 버티려는 엘체의 구조가 정면으로 맞붙는 구도다. 소시에다드는 시간이 지날수록 페널티 박스 근처에 공격 자원들을 더 많이 밀집시키며 상대 수비에게 끊임없는 마킹 선택을 강요하는 흐름을 만든다. 곤살로 게데스가 왼쪽 측면 깊숙한 지역까지 파고든 뒤 낮은 크로스나 컵백을 선택하는 장면이 자주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상대팀의 중앙 수비 라인이 계속 흔들린다. 수비수들이 공 방향으로 한 발씩 쏠리는 사이 박스 아노야르사발과 다른 공격 자원들은 페널티 스팟 근처에서 타이밍을 맞춰 움직이며 마무리 위치를 선점한다. 이때 세컨드 라인에서 베냐트 투리엔테스가 기습적으로 하프 스페이스로 정확히 침투해 들어가면 뒤에서 들어오는 움직임이라 마크가 늦게 붙을 수밖에 없다. 결국 골문 앞에서 마무리만 남겨둔 페널티 스팟 인근에서 수비 압박이 거의 없는 논스톱 슈팅 찬스가 반복해서 만들어질 가능성이 크다. 엘체 입장에서는 아구아도가 라인 앞을 넓게 커버하며 박스 앞을 지켜야 하지만 소시에다드가 박스 안에 인원을 계속 늘리면 어느 순간부터는 1차 차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야고 산티아고와 헤르만 발레라가 역습 상황에서 한두 번은 박스 앞까지 올라올 수 있겠지만 소시에다드의 점유와 압박이 길어지면 이둘도 점점 더 낮은 위치에서 공을 받을 수밖에 없다. 마르크 아구아도가 수비 라인과 미드필더 라인 사이 간격을 조정하는데 실패하는 순간 게데스의 측면 돌파와 투리엔테스의 하프 스페이스 침투는 더욱 위협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또한 소시에다드는 교체 전력에서도 공격적인 카드를 반복 투입하며 박스 안 숫자를 유지할 수 있는 팀이라 후반 막판까지도 컵백과 세컨드 슈팅 패턴을 이어갈 수 있다. 반면 엘체는 시간이 지날수록 라인이 더 내려앉고 박스 안에서 공의 방향만 줬다가 뒤에서 뛰어들어오는 선수들을 놓치는 장면이 늘어날 위험성이 크다. 그래서 전반 한 번, 후반 한 번 정도는 게데스의 측면 돌파와 컵백 이후 투리엔테스나 교체로 들어온 미드필더가 페널티 스팟 근처에서 마무리 슈팅을 가져가는 장면이 충분히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체가 낮은 블록으로 버티면서 몇 차례 역습 찬스를 만들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경기 주도권은 소시에다드 쪽에 더 무게가 실린다. 결국 박스 안밀집과 컵백 루트, 세컨드 라인 침투가 얼마나 자주 재현되느냐가 승부를 가르는 포인트가 될 것이며 이 패턴을 더 많이 보일 팀은 소시에다드 쪽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소시에다드 승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FC 시타르트 vs 스파르타 시타르트는 5-4-1로 내려앉아 버티는 그림은 만들 수 있지만 탈압박 첫 단계에서 간격이 벌어지는 순간이 가장 위험하다. 그 간격이 벌어지면 센터백에서 6번 지역으로 들어가는 중앙 연결이 막히고 윙백 쪽으로만 공이 흐르게 된다. 그래서 상대 선수들의 변칙적인 압박 한 번의 루트가 완전히 끊긴다. 스파르타 로테르담의 공격진들이 이 타이밍을 읽고 압박을 가한다면 공을 뺏는 위치가 곧바로 위험 지역이 된다. 결국 상대의 페널티 박스 주변 지역에서 결정적인 득점 찬스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측면에서 턴오버가 나면 스파르타는 하프 스페이스로 빠르게 전진 패스를 꽂아 박스 침투 숫자를 채운다. 그래서 컵백으로 마무리각을 만드는 전개가 자연스럽고 한 번의 압박 성공이 연속 슈팅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시타르트는 시에르 하위스에게 공급이 붙는 순간은 위협적이지만 공급이 막히면 수비만 하는 시간이 길어진다. 피터슨의 볼 운반이 해법이 될 수 있으나 압박 타이밍이 맞으면 오히려 턴오버의 출발점이 될 위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은 시타르트가 박스 앞 숫자를 채우며 쉽게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스파르타가 교체로 압박 강도를 유지하고 리우리첸을 기준점으로 박스 안접점을 늘릴 수 있다.
결국 시간이 길어질수록 스파르타가 전개 차단 위험 지역 탈취 마무리 구조를 더 자주 만들 가능성이 높다. 스파르타 승리가 성립되려면 바로 그 한 번의 압박 트리거를 놓치지 않는 집중력이 핵심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시타르트 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FC 낭트 vs 올림픽 리옹. 이번 매치업은 박스 앞이 뻥뻥 뚫린 팀과 초반부터 목을 조르는 팀의 대결이다. 낭트는 5-4-1로 라인을 낮추고 숫자를 채우지만 박스 앞과 하프 스페이스 간격이 넓어지면서 36실점이라는 결과를 받아들고 있다. 수비 라인이 박스 안에 깊게 박혀 있는데도 이선의 압박이 느슨해 중거리와 컵백을 동시에 허용하는 장면이 반복되는 구조다. 반면 리옹은 킥오프 직후부터 라인을 끌어올려 빌드업 첫 단계에서 상대 숨통을 조여오는 하이프레싱을 적극적으로 사용한다. 술치가 센터백 라인 사이 패스각을 먼저 지우고 모레이라가 볼 홀더에게 빠르게 달려들면 낭트는 공을 오래 소유하지 못한다. 이때 코클랭이 수비 라인 앞을 지키려 해도 좌우 폭이 넓게 벌어져 있는 상황에서는 한 번에 커버하기 어려운 동선이 된다. 결국 낭트는 짧게 풀어나가다 끊기거나 급하게 롱볼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몰리고 그 과정에서 세컨볼 싸움에서도 밀릴 여지가 크다. 리옹은 끊어낸 공을 곧바로 중앙 혹은 하프 스페이스로 공급해 박스 주변에서 짧은 패스 교환 후 슈팅으로 이어가는 장면을 만들 수 있다. 낭트 수비가 박스 안 깊게 낮춰지면 이 선에서의 중거리 슈팅과 박스 옆을 파고드는 침투가 동시에 위협으로 작동한다. 리옹 입장에서는 전반부터 하이프레싱과 세컨볼 회수로 경기 흐름을 틀어주고 후반에는 체력적으로 흔들리는 낭트 수비를 상대로 추가 찬스를 노릴 수 있는 구도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낭트 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토킹 가족방에서 더 많은 혜택을 만나보세요. 가족방은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문의하세요. 감사합니다.